자, 이번 시간에는요, 대뇌가 손상되었을 때 나타나는 인지 및 고위 겉질 기능 손상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 및 고위 겉질 기능 손상에는요, 정신상태 장애, 언어 장애, 기분과 감정 장애, 인식 불능, 편측 무시 증후군, 행위 상실증 등이 있고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경계 질환의 임상 양상, 그 중에서 인지기능 및 고위 겉질 기능 손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경계에서 고위 겉질 기능 손상이 발생하면요, 의식 수준을 포함한 정신 및 감정 상태 장애, 인지장애, 언어장애, 인식불능, 그리고 편측 무시 증후군과 행위상실증 등과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죠. 자, 먼저 의식 상태 장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식은요, consciousness라고 하죠. 자신과 비자기적인 환경을 제대로 인식하고 구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인식과 그리고 각성의 수준으로 이 의식을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식물일관 상태다라고 말을 하면 각성 상태를 유지는 하고 있지만 인식은 불가능한 상태다라고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의식 수준을 분류를 하는데요. 외부 자극에 대해서 환자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정도에 따라서 의식 수준을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명료, 어럴트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는요, 정상적인 의식의 상태로 깨어있고 또 자신과 타인, 장소, 시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상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요, 드로잇입니다. 외부 자극이 없으면 잠을 자려고 하고 다시 깨우면 대화가 가능한 경우인데 환경에 대해서 무관심하고요. 자극에 대해서 느린 반응을 나타냄을 특징으로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컨퓨전, 혼동입니다. 자, 이것은요, 사고의 흐름이 정연하지 않고 흐트러져 있지만 정상적인 운동 반응은 나타내는 상태를 설명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슈퍼, 혼미입니다. 일반적인 무반응 상태이죠. 강하고 지속적인 자극에만 겨우 반응하거나 눈을 뜨지만 반응이 정상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는 상태를 혼미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반혼수, 세미 콤마 상태입니다. 혼수의 전 단계로서 자발적인 근육의 움직임은 거의 없고 고통스러운 자극을 주었을 때 어느 정도 피하려는 반응이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혼수 상태의 의식 수준이죠. 콤마라고 하는데 무반응의 단계입니다. 의식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매우 강한 자극에도 반응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상태를 우리는 혼수 상태라고 설명하는 거죠. 자, 정신 상태 장애를 설명하는 용어들을 우리가 살펴봐야지 신경질환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먼저 진압력입니다. 진압력은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개인의 계속되는 상황, 환경과 시간의 흐름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대뇌 기능이 손상되면 자, 이 진압력이 사라지는데요. 진압력 중에서도 시간에 대한 개념이 가장 먼저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장소, 그리고 사람에 대한 진압력 순서로 상실되게 됩니다. 하지만 회복될 때는요, 자, 사람이 먼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장소에 대한 진압력, 시간에 대한 진압력 순으로 상실의 반대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진압력은요, 의식장애나 고도의 기억력 장애, 그리고 대뇌의 기질적인 손상 등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억력 손상입니다. 우리 기억과 관련된 영역은 어디일까요? 바로 해마 형성체나 또 이마엽의 앞 겉질 부분, 또 유두체나 시상도 기억에 관계합니다. 자, 우리가 기억을 여러 방향으로 복잡하게 나눠 볼 수 있지만요. 여기에서는 최근 기억과 장기 기억으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억은요, 정보가 영구적으로 저장되기 전에
며칠 정도 지속이 되어서 잠깐 정보를 담고 있는 단계입니다. 장기 기억은요, 정보가 수개월에서 길게는 평생 동안 지속이 되어서 영구적으로 저장되는 단계를 장기 기억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는요, 판단력과 계산력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자, 판단력 손상은 잘 알고 있는 속담의 풀이나 특정한 사회적인 상황에 대한 행동 반응에 장애가 나타나는 것을 설명합니다. 자, 그리고 계산력 손상은요, 간단한 수의 계산을 할 수 없는 장애를 설명하겠죠. 그 다음으로 언어장애입니다. 언어장애는요, 신경학적인 장애의 중요 증상 중에 하나로 주로 우성 대뇌방구 주위에 있는 언어 영역의 병적인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자, 언어 상실증, 우리가 어파시아라고 하죠. 자, 이것은요, 입으로 소리를 내는 구음기관, 발음기관의 뚜렷한 기능 부전이나 의식의 혼탁이 없이 언어 기능의 장애가 발생하는 증상을 설명하죠. 흔히 뇌의 병적인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언어 장애를 설명합니다. 다음으로는요, 조음장애, 우리는 이것을 누로증이라고도 합니다. 정확하게 발음을 하지 못하는 언어장애를 설명을 하죠. 자, 우리가 이 언어장애 중에서 언어상실증을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언어상실증에는요, 여러 가지 언어상실증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운동성 언어상실증. 우리는 이것을 표현 언어상실증 또는 불혹화 언어상실증, 비유창성 언어상실증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브로드만 영역 44번, 45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되는 거죠. 자, 말을 전달하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말합니다. 말을 이해는 하지만 표현을 못하거나, 자, 그럴 때 나타나는 것으로 우성 대뇌 방구의 전두엽의 위치에 있는 운동 언어 중추인 불혹화 영역에 병변이 있을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 되는 거죠. 자,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한두 음절은 말할 수 있지만 곧 좌절감에 빠지게 되죠. 우리가 임상에서 환자들을 볼 때 이해는 하고 있지만 발음 기관을 조절하지 못해서 이 운동성 언어 상실증에 빠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진 것은 아니죠. 단지 어때요? 발음 기관을 움직이는 되뇌 영역의 장애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감각성 언어 상실증이 있습니다. 자, 이 감각성 언어 상실증은요, 수용성 언어 상실증, 또 베르니케 언어 상실증, 때로는 유창성 언어 상실증이라고도 설명하죠. 자, 언어 상실증의 또 다른 이름은 실어증입니다. 그렇죠? 자, 브로드만 영역 22번, 39번, 40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납니다. 자, 전달받은 말을 이해하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입니다. 자, 우리가 언어적인 정보들은요, 귀를 통해서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시각 자극을 통해서도 언어적인 정보가 들어오게 되죠. 자, 또한 우리가 감각 자극, 때로는 점자를 읽는 것과 같은 이런 손으로 들어오는 감각 자극을 통해도 언어적인 자극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제 브로드만 영역 22번, 39번, 40번에 걸쳐 있는 이 영역은요,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에 관계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손상되면 언어 이해에 대한 문제, 또 시각과 청각은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언어에 대한 이해가 잘 되지 않죠. 자, 우성 대뇌방구의 뒤쪽 마루엽에 위치하는 바로 감각 언어 영역의 중추, 베르니케 영역에 병변이 있을 경우에 나타납니다. 자, 이분들은요, 말을 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와 대화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 없는 말을 유창하게 할 수는 있지만 이해는 하지 못하는 형태의 언어 상실증을 우리는 감각성 언어 상실증이다 라고 설명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전도성 언어 상실증이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처럼요, 불혹화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 사이에는요, 활골다발 또는 위세로다발이라고 하는 신경 섬유가
베르니케 영역에서 이해한 정보를 브로카 영역으로 보내게 되고, 그러면 브로카 영역에서 운동 프로그램을 짜고 발음 기관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지만 전도성 언어상실증은 이 도중의 경로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해력과 발성은 보존되어 있죠. 이해력도 완전하고 발성도 완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는 말은 비교적 유창하게 하고 언어에도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복해서 하는 능력이 사라지게 되고요.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따라 하려고 하면 따라하기에 장애가 생깁니다. 따라할 수 없고 단어 사용이 적절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 바로 전도성 언어 상실증이 되는 것이죠. 자, 전체 언어 상실증입니다. 이것은 글로벌 어파시아라고도 하는데요. 자, 모든 언어 기능이 상실된 것을 말하는 거죠. 자, 모든 언어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하는 것과 언어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모두 다 포함합니다. 우성 되뇌 방구의 운동 언어 중추, 즉 브로카 영역이죠. 자, 그리고 감각 언어 중추, 베르니케 영역 모두가 손상되는 경우를 설명하죠. 자, 이 언어 상실증은요, 심각도로 보면 훨씬 더 심각한 형태의 언어 상실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명칭 언어 상실증이 있습니다. 명칭 언어 상실증은요, 명사 언어 상실증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건망성 언어 상실증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유창하게 말을 할 수 있고 또 반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물건의 이름 대기가 잘 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노화 과정에서 이러한 명칭 언어 상실증을 누구나 다 겪고 있죠. 우리가 어떤 친구의 이름을 떠올리거나 그리고 어떤 사물의 이름 또 사건의 이름을 떠올리려고 할 때 그거 뭐지? 하고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자, 이 언어 상실증은요, 노화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요, 기질적으로 뇌의 영역이 정상보다 더 많이 손상되어서 병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자, 베르니케 영역 중에서 일부가 손상되었을 때, 그때 다른 언어 기능에는 이상이 없는데 특별히 적절한 단어를 찾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이것을 명칭 언어 상실증 또는 건망성 언어 상실증이라고 설명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언어 상실증들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어 상실증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어떻게 분류해 볼 수 있는지 살펴볼까요? 자, 유창성 언어 상실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베르니케 언어 상실증과 전도 언어 상실증을 설명합니다. 자, 베르니케 언어 상실증은요, 스스로 말하기에서 유창하게 말을 할 수 있고요. 자, 전도성 언어 상실증도 마찬가지로 유창하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르니케 언어 상실증과 전도 언어 상실증의 차이는요, 알아듣기에서 있습니다. 자, 베르니케 언어 상실증은 말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알아듣기가 비정상이지만 전도 언어 상실증은 이 알아듣기와 말하기 사이의 연결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알아듣는 것은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따라 말하기를 할 때 베르니케 따라 말하기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죠. 자, 전도 언어 상실증은 이해한 것을 말하기로 정보를 보내야 되는데 이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달되는 경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달이 되지 않으니까 따라 말하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베르니케 언어 상실증 이름 대기 어때요? 비정상적으로 이름 되는 거 명사 대기 잘 할 수 없습니다. 전도 언어 상실증은요,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못하는 경우도 있고 증상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비유창성 언어 상실증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비유창성 언어 상실증에는요, 브로카 언어 상실증하고 완전 언어 상실증이 있죠. 자, 스스로 말하기. 자, 이것은 모두 다 운동성 언어 상실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말하기, 브로카 언어 상실증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완전 언어 상실증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말하기 잘 되지 않겠죠? 자, 알아듣기를 볼 때 브로카 언어 상실증은요, 발음 기관의 문제지 이해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 언어 상실증은 이 베르니케와 브로카 모두 다 손상된 것이기 때문에 알아듣기가 잘 되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따라 말하기에서 브로카 언어 상실증은 발음 기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해하였다 하여도 어떻게 해요? 따라 말하기 잘 되지 않습니다. 완전 언어 상실증은 이해와 말하기 모두가 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이해하겠죠. 자, 이름 대기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브로카 언어 상실증과 완전 언어 상실증 모두 다 이름 대기가 발음기관 움직임의 장애로 인해서 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표를 보시면서 언어 상실증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으로 신경계 질환의 임상 양상으로 기분과 감정 장애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기분과 감정 장애는요,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지만 감정이 불안정하여서 행복감, 불안, 웃음, 침묵, 또 울음이나 화남 현상들이 비정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인식불능증 또는 실행증이라고도 하죠. 그노시아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인식불능은요, 알지 못한다라는 문자적인 의미이죠. 청각이나 시각, 미각, 후각, 촉각과 같은 장애에 따라서 분류되는 것으로 말초 수용기에서 감지력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감각이 인지되어지는 되뇌 겉질에 기능이 이상이 있어서 감지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시각을 인식하지 못한다, 감지하지 못한다, 그러면 시각인식불능, 또 청각을 인지하지 못할 때 청각인식불능, 또 촉각이나 몸 감각을 인식하지 못하는 인식불능증 등으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먼저 시각인식불능을 설명해 볼까요? 자, 시각인식불능은요, 그것을 인지하는 곳이 바로 뒤통수엽이죠. 그래서 뒤통수엽에 병변이 있을 경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이기는 하지만 무엇인지 감지를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자, 물체를 여러 개 놓고 삼각형끼리 만약에 짝지으라고 하면 눈으로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데 삼각형인지 사각형인지 눈으로 봐서는 인지하지 못하죠. 그래서 짝을 짓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손으로 만져보면 삼각형을 인지하고 짝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것. 자, 시각과 관련된 인식의 장애 현상을 시각인식불능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촉각인식불능이죠. 자, 이 경우에는 마루엽에 병변이 있을 경우에 나타나는 거예요. 시각인식불능과 다르게 눈으로 보면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져가지고 감지해가지고는 이해를 못하는 상태를 설명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입체인식불능입니다. 환자에게 눈을 감게 합니다. 손에다가 물체를 올려주죠. 예를 들어서 동전이나 클립이나 열쇠, 자, 이런 것들을 올려주었을 때, 자, 손으로 만져보게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더라도 손에 올려진 것이 동전인지 클립인지 또는 열쇠인지 알 수 있는데, 입체인식 불능을 가진 사람들은 손으로 만져보고 이것이 무엇인지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편측무시 증후군입니다. 편측무시 증후군은요, 의미 있는 자극을 뇌가 병변이 발생한 반대쪽에서 제시를 하였을 때 그 자극을 감지하지 못하거나 또 반응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자, 오른쪽 대뇌방구 병변 시에 편측무시는 더 잘 나타나게 됩니다. 자, 편측무시 증후군의 종류에는요, 감각을 편측으로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운동성 무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아예 감각을 인지하지 못하는 소멸현상도 생기고, 자, 오른쪽이나 왼쪽, 특히 오른쪽이 잘 나타나니까 왼쪽 부분에 있는 공간을 편측으로 무시하는 경우, 편측 공간 무시 현상도 생기고요. 또 때로는 어떻게 해요? 반대쪽에 있는 신체를 인식하지 못해요. 만약에 이쪽에 마비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마비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 그런 현상을 특별히 질병인식 불능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되뇌 방구 손상에 따른 편측 무시 증후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입니다. 자, 우리가 좌우 되뇌 방구에서 감각이나 주변 환경이나 또한 인체에 대한 인식 영역은 각각 다르게 되죠. 자, A번 첫 번째 그림에서 보시면은요, 왼쪽 되뇌 방구가 인식 가능한 영역은 초록색으로 표시된 오른쪽 부분입니다. 반대측이죠. 그리고 오른쪽 되뇌 방구가 인식 가능한 영역은요, 왼쪽 영역뿐만이 아니라 오른쪽 영역도 어느 정도 인식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림에서처럼요, 오른쪽 되뇌 방구에 병변이 생긴 경우에 자, 왼쪽 되뇌 방구의 작용 때문에 자, 오른쪽 영역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되뇌 방구에 병변이 생겼을 경우에 왼쪽은 어때요? 인식할 수 없는 편측 무시 증후군이 생기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그림에서는 어떻습니까? 자, 왼쪽 되뇌 방구에 병변이 생기더라도 오른쪽 되뇌 방구에서 왼쪽 영역과 오른쪽 영역을 모두 커버해 주기 때문에 편측 무시 증후군은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오른쪽 되뇌 방구에 병변이 있을 때 왼쪽에 편측 무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요, 행위상실증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위상실증은요, 어프락시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운동 및 감각의 장애가 없고 의식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 계획을 세우는 되뇌 영역의 손상 때문에 이미 학습되어서 할 수 있던 운동이나 몸짓을 못하는 장애를 행위상실증이라고 설명을 하죠. 자, 이런 행위상실증에는요, 관념행위상실증, 운동행위상실증, 그리고 구성행위상실증이라고 상실증을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각각의 행위상실증을 한번 설명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관념행위상실증입니다. 자, 관자엽, 즉 둘레 위 이랑에 병변이 있을 경우에 나타나는 상태죠. 자, 주어진 물체가 무엇인지는 알지만 해석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설명합니다. 행동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자세에 대해서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자, 도움으로 그 자체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에는 동작 실행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설명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환자에게 열쇠나 빗이나 칫솔 같은 도구를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를 물어보았을 때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인지, 자, 열쇠는 문을 열고요. 자, 빗으로는 머리를 빗는다. 그리고 칫솔로는 치아를 닦는다. 이를 닦는다. 자, 이런 것들을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주고 한번 사용해 보세요 라고 하면 빗을 가지고 자물쇠를 여는 것과 같은 엉뚱한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을 관념 또는 의도 행위 상실증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요, 구성행위 상실증입니다. 자, 구성행위 상실증은 주로 마루엽 병변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때로는요, 관자엽이나 뒤통수엽, 이마엽의 손상에서도 나타날 수 있죠. 자, 전체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동작의 계획된 순서를 구성하고 또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시계나 별을 그릴 때 우리는 동그라미를 시계를 그리고 순서에 따라서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또 별도 자기만이 그리는 방식이 있게 되죠. 자, 근데 이 구성행위 상실증을 가지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잘 수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블록 쌓기도 제대로 할 수 없죠. 자, 옷도 어떻게 해요? 속옷부터 먼저 입고 위에 옷, 아래 옷, 그리고 바깥에 있는 옷과 그리고 여러 가지를 순서에 따라서 옷 입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옷 입기를 잘 하지 못합니다. 또 자신의 신체 자세와 신체 부분의 관련성을 지각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것.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성 행위 상실증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는요, 관념, 운동, 행위 상실증이 있습니다. 자, 관념, 운동, 행위 상실증은요, 자, 앞운동 영역에 문제가 있을 때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동작의 개념과 동작의 실행 간의 연결 장애로 발생하는 운동 장애입니다. 과제를 수행할 수 있지만 실수를 하거나 물체를 다루는 것이 아둔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감각 대목임을 사용하는데 장애가 발생하고요. 도구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이나 손으로 도구를 대신해서 동작하는 등의 특이한 현상을 보이게 되는데, 자, 이러한 현상은 관념, 운동, 행위상실증이라고 설명해 볼 수 있겠지요.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이번 시간 학습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인지 및 고의 걷질 기능 손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신상태 장애와 언어장애, 기분과 감정장애, 인식불능, 편측무시 증후군, 행위상실증 등에 대해서 이제는 설명할 수 있겠죠. 모두 학습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